저희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 믿으시나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매일 밤 12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환갑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낡은 기와집에서 오롯이 외로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벌써 3년, 아니 정확히는 3년 2개월 하고도 나흘이 지났네요. 제 남편 김진우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밤 이후로 이 집도 남편을 따라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스산한 냉기는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집의 공허함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누렇게 바른 벽지에 달라붙어 제 살갗을 파고들다 못해 심장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사람의 온기라는 게 참 중요하더군요. 온기가 사라지자 넓기만 하던 집은 광활하게 느껴졌고 너무 광활한 공간은 사람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1인분의 밥을 짓고 수저 한 벌을 놓고 밥그릇 하나를 설거지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 민준이는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카카오톡 영상통화가 걸려오지만 작은 핸드폰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눈을 가늘게 떠야 겨우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아들은 기계처럼 물었고 저도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밥 먹었고 약도 먹었어. 괜찮기는 뭐가 괜찮고 먹기는 뭘 먹는단 말입니까?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는데 건강할 리가 없고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데 넘어갈 리가 없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은 참 달랐습니다. 의사였던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집에만 오면 쉴 새 없이 제잘거렸죠. 어떤 날은 의사 말 안 듣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 환자 흉을 받고 또 어떤 날은 위험했던 환자를 살려냈다며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나무 가꾸는 걸 좋아했어요. 처마 및 감나무도 남편이 직접 심은 겁니다. 순자 씨,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주렁주렁 열린 감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신다니까. 남편이 떠나자 감나무는 돌보는 이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드러냈고 잎사귀들도 귀찮다는 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도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웃는 것도 심지어 사람답게 사는 것조차도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우려 마당 캔마루에 앉아 있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은 몸을 덮이기엔 역부족이었죠. 저는 그저 골목 어귀를 바라보며 누군가 지나가기를, 그래서 눈인사라도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은 너무나 한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떠났고 노인들은 아프거나 손주들을 돌보느라 바빴죠. 저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집안을 쓸고 닦는 일, 특히 남편의 사진이 노인 탁자를 닦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사진을 닦았습니다. 액자 테두리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요. 향을 피우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바람이 차네요. 허리가 또 쑤시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당장 찜질팩을 데워주고 기름을 발라줬을 텐데 혼자 말하다가 혼자 울었습니다. 늙은이의 눈물은 짜고 썼습니다. 흐른 눈물은 결국 제 손으로 닦아낼 수밖에 없었죠. 밤은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 지붕 위를 쏘다니는 쥐 소리, 한밤중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모든 소음이 짙은 정적 속에서 몇 배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두꺼운 소미불을 끌어안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심술하는 아이 같아서 간절히 바랄수록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잠들 때면 늘 제 가슴에 팔을 얹던 남편의 버릇이 그리웠습니다. 젊었을 땐 귀찮다고 밀어내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 묵직함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그 어떤 자장가보다 좋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 집안의 모든 온기와 소리를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게 남은 건 짙은 어둠과 손에 잡힐 듯 진한 외로움뿐이었죠.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말했지만 제게 시간은 그리움을 더 깊게, 외로움을 더 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던 저에게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초겨울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불 속에 몸을 말고 누웠지만 지독한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죠. 남편이 벼룩시장에서 사온 낡은 괴종 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었지만 시간은 맞지 않았습니다. 고쳐놓기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뒀죠. 그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시계가 종을 쳤습니다. 댕!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왜 울리는 걸까?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단 한 번 맑게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시답바늘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짧은 바늘과 긴 바늘 모두 정확히 10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아마 제가 깜빡 잠들었을 때 누군가 들어와서 고쳐놓고 갔나 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단 말입까? 그냥 고장나서 멋대로 울렸겠지요. 다시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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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분명하고 단호한 3번의 노크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밤 12시에 홀로 사는 늙은 과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머릿속에는 도둑이라는 2글자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머리맡에 두는 지팡이를 급히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진작에 막았어야 했던 문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5분, 10분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빗소리가 저렇게 큰데. 하지만 똑, 똑, 똑 소리는 달랐습니다. 주먹으로 나무 문을 두드리는 둔탁하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30분을 더 서성이다. 다리가 저려와서야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착각했거나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괴종시계가 댕하고 12시를 알리자 어김없이 똑, 똑, 똑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3번. 그날은 비도 오지 않아 노크 소리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지팡이를 들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정확히 12시 괴종시계 종소리가 울린 뒤에는 3번의 노크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공포가 제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착각도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아무리 피곤해도 밤 11시 30분만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지팡이를 껴안고 문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시계의 종소리와 3번의 노크 소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바싹 말라갔고 눈 밑은 팬더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왜 그리 고쑥해졌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귀신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태가 저를 엿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다들 저를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은 꼬박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다림과 공포라는 지옥 속에서 보낸 3개월이었습니다. 공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 도둑에 대한 공포, 외로움과 질병에 대한 공포. 하지만 제가 느끼는 공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제가 숨쉬는 공기 속에 마시는 물 한 잔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밤중에 노크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작은 장롱으로 문을 막고 쇠사슬로 문고리를 칭칭 감았습니다. 심지어 문 바로 앞에 얕은 그릇을 엎어놓기도 했습니다. 누가 문을 밀기만 하면 그릇이 깨져서 소리가 날 테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확히 12시. 똑, 똑, 똑. 노크 소리는 모든 방어막을 뚫고 장롱마저 뚫고 제 고막을 직접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적. 그릇은 깨지지 않았고 장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도둑이라면 자물쇠를 부수거나 문을 뜯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문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제가 겁에 질리기를, 미쳐버리기를,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기를 바라는 걸까? 저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탐정이 된 것처럼 집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발자국을 찾고 수상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풀은 여전히 자랐고 낙엽은 그대로 쌓여 있었으며 골목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청년들일까? 하지만 그들이 나 같은 늙은이를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산 걸까요? 저는 평생을 이곳에서 온순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고 누구와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웃들은 저를 가엾게 여겨 가끔 나무리며 달걀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진 적도 원한을 산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일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 이후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창문을 굳게 닫고 밤새도록 집 안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전기세가 폭탄처럼 나올 걸 알았지만 불빛마저도 이 스산함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불빛은 벽에 비친 제 그림자를 더욱 외롭고 기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줄어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취한 눈, 헝클어진 머리, 잠을 못 자, 빗발이 선, 하얀 눈동자.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경찰, 아저씨,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에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그들은 분명 저를 비웃을 겁니다. 할머니,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하겠죠. 저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와 함께 제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3번의 노크 소리가 끝난 뒤 지팡이로 침대 틀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냐고. 원하는 게 뭐야? 차라리 날 죽여.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제 고함 소리는 어둠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3번 문을 두드리고 떠났고 저만 홀로 남아 극심한 공포와 분노, 무력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운 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고 지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쁘다는 것도 멀리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한참 만에 손녀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명랑했습니다. 응, 우리 애기, 아빠 있니? 할미 아빠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세요.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린대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쁘다. 언제나 바쁘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삭막하고 사람을 몰아세우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야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받았지만 목소리는 몹시 피곤해 보였고 주변에서는 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또 허리 아프세요? 약 떨어졌으면 내일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민준아, 엄마가 너무 무서워.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무섭다니요. 무슨 일인데요?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 12시마다 들려온 3번의 노크 소리에 대해, 잠을 못 자고 몸무게가 줄어든 것에 대해 흐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제발 알아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를 뚫고 들려오는 그 한숨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참, 저는 또 무슨 큰일이라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엄마 말 못 믿는 거니?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혼자 계시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얼마나 튼튼해요. 담도 높고 문도 튼튼한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마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거나 쥐가 지나가면서 긁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밤 12시에 할 일 없이 3개월 동안이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야,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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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고. 아주 선명했단 말이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드시면 귀도 잘 안 들리고 헛것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집 파시고 그냥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이 좀 좁긴 해도 아들이랑 손주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그런 헛생각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집 팔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도 안 가. 여긴 내 아버지랑 내가 살던 집이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야. 네가 엄마를 못 믿겠으면 그만둬. 걱정할 필요 없어.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걱정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나 지금 운전 중이라서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문단속 잘 하시고요. 튼튼한 자물쇠도 몇 개 더 사서 다세요. 네.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이 제 절망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조차도 제가 노망이 들어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로 내던졌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어머니, 제가 믿어요. 내일 바로 내려갈게요라고 말해주기만 한다면 모든 공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공포와 함께 이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민준이와의 통화 이후 저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면 오히려 무모한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서서히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가? 저는 이웃관계를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다 최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사는 이웃. 최영감은 유별나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고 자식들도 모두 서울로 떠나 혼자 살고 있었죠. 제가 최영감을 의심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어딘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일쑤였고 특히 소음에 병적으로 민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최영감네 마당으로 날아갔다는 이유에서였죠. 남편은 허허 웃으며 아이고 최 어르신, 낙엽 떨어지는 게 하늘의 이치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고 넘기려 했지만 최 영감은 얼굴을 불그락부르락하며 쏘아 붙였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당신 집 낙엽 치우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또 다른 이유는 최 영감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 못 이루던 어느 새벽 창밖을 보니 1시가 넘은 시간에도 최 영감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성격에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혼자 살면서 우리 집의 앙심까지 품고 있는 노인,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를 미워하고 우리 집 감나무를 미워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이 저 늙은이야.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직접 가서 따져야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영감이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고 건너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영감은 무뚝뚝한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봤지만 손에 든 빗자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른 아침부터 요즘 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최 영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니. 무슨 소리? 똑바로 말하시오. 나 늙어서 수수께끼 노름할 기운 없소. 그의 거만한 태도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묻겠습니다. 매일 밤 12시에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게 어르신 맞으시죠? 최 영감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씨, 지금 뭐라고 했소?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제가 말했잖아요.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만 되면 우리 집 문을 똑똑똑
3번씩 두드리는 게 어르신 아니냐고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 영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나중에는 검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해? 박씨, 당신 늙어서 노망이 들었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소? 그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밤중에 과부진문이나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 당신 집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아니면 내가 당신을 흑심이라도 품었다는 거요.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피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여쭤본 것뿐인데 여쭤보긴 뭘 여쭤봐. 당신은 날 모함하고 모욕했어. 당장 당신 집으로 꺼지시오. 최 영감은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신 나간 할망구 같으니라고. 저는 뒷걸음질 치다 우리 집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돌아서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저렇게 분노하고 모욕감에 떠는 모습을 보니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까다로울지는 몰라도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웠다. 이제 어떡하면 좋아? 나는 유일한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공포는 여전했고 이제는 수치심과 모욕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최영감과 다툰 뒤의 며칠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최영감이 쫓아와 욕을 퍼붓는 건 아닐까 싶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면 고개를 통 돌려버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할머니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봐. 최 영감한테 몹쓸 의심을 했다지 뭐야. 망상에 빠진 거야, 망상. 저는 다 들었습니다. 늙은이의 귀는 특히 자기 흉을 볼 때면 유난히 밝아집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통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최 영감님이랑 대판 싸우셨다면서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믿지 않고 이웃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미친 할머니, 망상에 빠진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노크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마치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적어도 그 소리만큼은 비록 공포스러운 방식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였으니까요. 댕, 12시, 똑, 똑, 똑. 노크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고 단호했지만 그날 밤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온 세상에 버림받은 미친 늙은이. 저는 일어나 남편의 사진이 놓인 탁자로 갔습니다.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여보, 보세요. 이제 아무도 날 믿지 않아요. 내 아들마저도 내가 미쳤다고 해요. 이웃들은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하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친 걸까요? 내가 정말 헛것을 듣는 걸까요? 저는 탁자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날 믿어줬을 텐데, 날 이렇게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여보, 어디 있어요? 와서 좀 보라고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당신이에요? 저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에요, 여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죽었어. 내 손으로 그의 몸을 거두었고 내 손으로 그의 뼈가루를 바다에 뿌렸어. 그는 떠났어. 하지만 한 번 떠오른 생각은 좀처럼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밤 12시일까? 왜 하필 3번일까? 2번도 4번도 아니고.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문만 두드린다. 마치 자신이 왔다는 신호만 보내는 것처럼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희미하고 허황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나를 차마 떠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나를 보러 온 건 아닐까? 이것이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걸 압니다. 민준이가 들었다면 당장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잔인한 현실을 믿느니 차라리 미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변태가 나를 엿보고 있거나 내가 미쳐버렸다고 믿느니 차라리 죽은 남편이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았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황된 가설에 매달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낡은 평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김진우, 우리는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평생 남을 살렸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정했지만 고집이 셌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서툰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막 결혼해서 낡은 사택에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인턴을 시작해서 당직이 잦았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왔죠. 그때 사택문은 자물쇠가 자주 고장났고 남편은 열쇠를 깜빡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늦게 들어올 때 문 쾅쾅 두드리지 마세요. 이웃들 잠 깨요. 그냥 살살 두드리면 내가 알아요. 하지만 남편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매번 집에 올 때마다 문을 쾅쾅 두드렸고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의사 맞아요. 막노동꾼이에요. 문 부서지겠네.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해해 웃었습니다. 미안. 너무 급해서. 빨리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지.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 오면 똑 3번만 두드려요. 가볍지만 분명하게. 그럼 내가 알아들을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의 노크는 우리만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을 짓고 각자 열쇠를 갖게 된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열쇠가 있어도 꼭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번. 그러면 저는 아무리 깊이 잠들었어도 기계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보, 나왔어. 그의 노크 소리는 마치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저는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지? 이렇게 선명한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똑, 똑, 똑. 3번의 노크. 밤 12시. 그건 남편이 야간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었어. 틀림없이 당신이었어. 3개월 동안 쌓여온 공포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덩이가 깨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해방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었군요. 정말 당신이었어. 날 버리지 않았군요. 여기 있었군요. 저는 남편의 사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서럽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양반, 돌아왔으면 그냥 집으로 들어오지. 왜 문만 두드려서 3개월 동안 나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내가 미쳤다고 하고, 최영감은 내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정말 당신은 못 말린다니까. 저는 사랑스러운 잔소리를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지팡이를 껴안고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락의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남편의 암호를 기다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인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쓰던 찻잔에 녹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대문이 바로 보이는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마치 남편과 처음 데이트하던 밤처럼, 신혼 첫날 밤처럼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터무니없지만 달콤한 생각이었습니다. 11시 30분.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습니다. 11시 45분.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시 55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댕, 괴종시계가 12시를 알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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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 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단호하고 분명한 소리. 하지만 오늘 제 귀에는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보.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장 달려가 문을 열고 남편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는 저 세상 사람인데 내가 문을 열면 그가 놀라서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서두르면 안 돼. 저는 가만히 앉아 속삭였습니다. 들었어요. 당신인 거 알아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나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든 한숨 소리든 어떤 흔적이라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번의 노크 뒤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30분. 더 이상의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벌써 가버린 걸까? 저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걸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막고 있던 장롱을 옆으로 밀고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걷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텅 빈 골목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차가운 은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실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혹시 모든 게 내 상상이었을까? 3번의 노크에 대한 기억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내가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걸까?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달빛이 비추는 문턱 위에 놓인 작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을 숙여보니 작고 하얀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달아 매끄러운 조약돌.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약돌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평범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돌을 알았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침실로 달려가 침대 밑에 넣어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모아온 조약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속초로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은 조약돌을 한 움큼 주워와서는 말했습니다. 이 돌들을 간직할 거야. 하나하나가 우리 추억이니까. 남편은 돌들을 이 상자에 고이 보관했고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 돌과 똑같이 생긴 하얀 조약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남편은 한참 동안 그 돌을 찾았습니다. 어디다 뒀더라. 내 가장 예쁜 조약돌인데. 저는 손에 든 조약돌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조약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어.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당신이었어. 정말 내 남편이 돌아온 거야. 그는 문만 두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증표를 가져온 겁니다. 마치 선물처럼 나 여기 있어. 여전히 당신 곁에 있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조약돌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조약돌을 발견한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만 기다리는 유령 같은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달콤한 비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가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영혼이든 온기의 흐름이든 그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설레는 기다림과 은밀한 행복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더 이상 피곤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집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에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밤이 되어도 저는 더 이상 차를 마시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제 눈에 띄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사진 앞을 정성껏 닦고 향을 하나 피울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오는 거 알아요. 문 열지 않을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이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댕, 12시,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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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다정한 3번의 노크 소리. 저는 이불 속에서 미소를 지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었어요. 잘 자요, 여보. 저는 속삭이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어제의 조약돌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연잎에 싼 작은 꾸러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말린 대추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추. 민준이를 낳고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저를 보며 남편은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책을 뒤적이더니 말했죠. 여보,
대추차가 불면증에 그렇게 좋대. 내가 사다가 다려줄게. 그리고는 한 달 내내 매일 부엌에서 대추차를 다렸습니다.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하고 민준이한테 줄 젖도 잘 나온다고. 은은한 대추 향과 함께 따뜻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잠 못 들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추 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똑똑똑 소리가 들렸고 아침에는 샛노란 제주 감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동안 제가 지독한 기침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직을 마치고 돌아와 기침하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아침 감귤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이거 비타민 C가 많대. 즙 내서 마셔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목에 좋아. 그는 직접 즙을 내어 제게 건네주며 마시게 했습니다. 새콤달콤하고 따뜻한 감귤 주스가 아픈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조약돌과 함께 종이로 접은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종이로 정성껏 접은 장미꽃.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엉엉 울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싸운 상태였죠. 저는 일에만 빠져 중요한 날을 잊어버린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종이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해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인턴 월급으로는 진짜 꽃을 살 수가 없네. 대신 절대 시들지 않는 이 장미를 받아줘.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 화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조약돌, 대추, 감귤, 종이 장미. 모두 저와 남편만이 아는 가장 사적인 추억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일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내 남편, 김진우.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으로, 관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저를 계속 돌보고 있었고, 여전히 제 곁에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외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비록 저 혼자였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비밀에 잠겨 있을 때 민준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니?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사나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아들이었기에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회사는 괜찮아요. 아들은 머뭇거렸습니다. 통장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최 영감님이랑 크게 싸우셨다면서요. 아이고, 그 입 가벼운 통장 양반. 저는 혀를 찼습니다. 별일 아니야. 내가 말실수 좀 한 건데 뭘 그렇게 크게 떠들어. 아들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통장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최 영감님을 헛소문내고 그분이 어머니를 엿본다고 하셨다던데요. 요즘 어머니 안색도 안 좋고 넉나간 사람 같다고 하시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직도 그 문 두드리는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직도 들려. 근데 그건 내 아빠가 오는 소리란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당장 저를 정신병원에 끌고 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잠 잘 자. 이제 안 들려. 아마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최 영감님하고는 오해가 좀 있었어. 너 일부러 내려올 필요 없어. 엄마 괜찮아. 못 믿겠어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저 이미 표 예매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어머니가 어떤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그리고 최신형 CCTV도 샀어요.
예전 건 고장 났더라고요. 내려가서 설치해 드릴게요. 대체 누가 어머니를 괴롭히는지 봐야겠어요. 잡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발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하필 지금 CCTV를 가지고 온다고. 세상에, 아들이 CCTV를 설치하면 남편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걸 보고 놀라서, 무서워서 영영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민준아, 설치하지 마. 우리 집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싫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더 이상해요. 싫다고 하셔도 설치할 거예요. 어머니 안전이 먼저예요. 토요일에 내려갈 테니 더 이상 말씀 마세요.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제 아들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는 기계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니까요. 사랑도 기적도 믿지 않으니까요.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들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토요일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양손에는 우유와 빵, 그리고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CCTV겠지요. 아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살은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안색은 좋아지셨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요즘은 잘 먹고 잘 자거든. 그럼 다행이고요. 아들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제 CCTV 설치할게요. 하나는 대문 바로 앞에, 하나는 현관에요. 이제 어떤 놈도 얼씬 못할 거예요.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천천히 해.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밥부터 먹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습니다. 아들이 잊어버리기를 바랐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아들은 사다리와 드릴을 꺼내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집 안에는 시끄러운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제 심장도 드릴에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치를 마친 아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자, 제 핸드폰이랑 연결했어요. 24시간 녹화되고 소리까지 다 들려요. 보세요, 어머니. 화질 끝내주죠. 아들은 제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누가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제 핸드폰으로 바로 알람이 와요. 어떤 귀신이 어머니를 괴롭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테니까요. 저는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들이 볼까봐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11시 30분, 11시 50분, 12시 댕 하고 시계가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12시 30분, 1시까지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CCTV가 무서웠던 겁니다. 저에게 화가 난 걸까요? 저를 정말 버리고 떠나버린 걸까요?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민준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고 당연히 노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거 보세요, 어머니.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히던 놈이 저 온 거 보고 CCTV까지 달린 거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안심하세요. 다시는 아무도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아들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를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제게서 가장 큰 위안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다. 고맙다, 아들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가장 긴 이틀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들이 떠났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서 가, 어서 가버리라고. 하지만 저는 그저 조심해서 가거라. 도착하면 전화하고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자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민준이가 떠난 바로 그날 밤. 저는 다시 절망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화가 났을까봐, CCTV를 보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중얼거리며 빌었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초겨울의 북서풍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불어와 마음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11시 50분. 저는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12시 댕.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똑, 똑, 똑.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저는 흐느꼈습니다. 돌아왔군요. 날 버리지 않았군요. 나한테 화나지 않았군요. 그 순간의 노크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감미로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고 단지 민준이를 피했던 것뿐입니다. 아들이 놀랄까봐, 두려워할까봐. 그는 그렇게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안 나갈게요. 선물 두고 어서 들어가서 자요. 밖은 너무 추워요. 너무 큰 기쁨과 며칠간의 걱정으로 쇠약해진 몸. 그리고 갑작스러운 밤바람의 한기. 저는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선물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였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점심때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하고 생강차나 한 잔 마시면 나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은 폭풍처럼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머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았다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불을 세 겹이나 덮어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핸드폰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CCTV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프구나. 옆집 아이라도 부를까 했지만 최 영감님과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열에 들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잖아. 해열제 먹고 감귤 주스도 많이 마셔야지. 저는 울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고 추워요.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내. 내가 여기 있잖아. 어서 일어나.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목은 바싹 말랐으며 온몸이 쑤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50분. 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남편을 기다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진 채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나 아파요. 못 나가요. 문 두드리지 마요. 댕, 12시. 그리고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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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노크 소리는 어쩐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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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나. 그가 2번이나 노크를 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아파요. 똑, 똑, 똑. 3번째 노크 소리는 더욱 크고 다급하게 마치 재촉하듯이 걱정하듯이 들렸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저는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침대틀을 붙잡고 겨우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나 좀 구해줘요. 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고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열은 좀 내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윙윙 울렸지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겹게 팔을 짚고 침대 틀을 붙잡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위기는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급한 노크 소리, 그의 걱정. 그리고 내가 정신을 잃었던 것. 저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남겨두고 갔을까? 아니면 내가 나가지 않아서 화가 나서 가버렸을까? 저는 아픈 몸보다 그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겼습니다. 빗장을 풀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져서 문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문턱 위에는 조약돌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 꾸러미가 아닌 낡은 초록색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온병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야간 당직 때마다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어째서 이게 여기에 있을까요? 보온병 옆에는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제게 사다 주던 종류의 종합감 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감귤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몸을 숙였습니다. 보온병을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생강냄새, 꿀과 함께 끓인 신선한 생강냄새. 제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남편이 끓여주던 바로 그 생강차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턱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보온병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골을 타고 차가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겁다. 보온병은 아직 뜨겁다. 약 감귤. 남편, 그는 영혼이다. 영혼이 어떻게 생강차를 끓일 수 있지? 영혼이 어떻게 약을 살 수 있지? 영혼이 어떻게 창고에 있는 내 보온병을 꺼내올 수 있지? 저는 약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진짜 약이었습니다. 감귤 봉지를 보았습니다. 진짜 감귤이었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맵고 달콤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남편이 아니야. 이 모든 건 남편이 한 게 아니야. 남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구지?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누군가 내 보온병을 가져갔다. 누군가 내가 아픈 걸 알고 있다. 누군가 내가 생강차와 약과 감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 남편인 척 연기를 하고 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내 손으로 잠갔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온병은 혹시 내가 몽유병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문턱을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조약돌, 종이 장미, 대추 껍질, 감귤 껍질, 지난 며칠 동안의 선물들, 그리고 오늘 사람, 살과 뼈를 가진 사람. 나를 지켜보고 내가 외로운 것을 알고 잠 못 드는 것을 알고 기침하는 것을 알고 아픈 것을 아는 사람. 남편의 습관까지 알고 3번의 노크에 대해 알고 조약돌과 종이 장미에 대해 아는 사람. 공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람이 바로 저 문 밖에 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왜 하는 걸까? 나를 돌보기 위해서. 아니면 저는 약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아픈 노인에게 뜨거운 생강차와 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도둑도 아니고 변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인이었습니다. 기이한 은인. 저는 생강차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천 개의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달콤했던 믿음이 깨져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으니까. 죽은 사람과 대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진짜 사람이 있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밤 12시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던 끈기 있는 사람. 나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선물들, 대추, 감귤, 꽃, 그리고 이제는 약과 생강차까지. 그들은 나를 돌보고 있었다. 남편의 기억을 이용해서 나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그 사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걸까? 종이 장미 이야기는 맹세컨대 남편과 나만 아는 이야기였다. 3번의 노크도 우리만의 암호였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저는 약을 먹고 생강차를 모두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졌고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저 문 밖의 미스터리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계속 보살핌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호기심과 감사함, 그리고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잡아갈 겁니다. 그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난리를 피우며 그들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나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남편의 영혼이라고 믿고 있는 노망든 약한 늙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민준이가 설치한 CCTV는 여전히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턱까지만 오고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보니 민준이가 CCTV를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보내주었지만 저는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아, 잠깐. 그는 민준이가 떠났을 때만 나타났다. 아들이 집에 있던 밤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렇다는 건 그들이 집에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낯선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그들이 CCTV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CCTV는 제쳐두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잠복. 저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틀 만에 감기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약과 생강차 덕분이었죠.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텃밭에 나가고 시장에 갔습니다.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척, 힘없는 척 했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달은 휘영청 밝았고 그 달빛 아래서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할 겁니다.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 창가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장롱을 치웠습니다. 그곳에는 두꺼운 벨벳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을 지을 때 사온 커튼이었습니다. 저는 그 커튼 뒤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문이 바로 보였습니다.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밥을 잘 챙겨 먹고 낮잠을 자며 밤을 위해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인생의 미스터리한 쥐를 기다리는 늙은 고양이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은인을 찾는 사냥꾼. 사흘 뒤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졌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안팎의 문을 꼼꼼히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빗장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열 수 있도록 살짝 걸쳐만 두었습니다. 장롱으로 막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밤 11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11시 30분 모든 불을 껐습니다. 집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 위치 벨벳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커튼 틈을 아주 작게 벌려 눈 하나가 겨우 밖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래된 천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제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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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라미 우는 소리. 처마 끝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시 45분. 다리가 저려왔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시 55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저는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골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댕, 괴종식의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12시,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분, 골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숨어 있는 걸 알아챈 걸까? 그럴 리 없어. 3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고양이처럼 아주 빠르고 가볍게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영감도 아니었고 건장한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잠시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대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끼익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잠그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리 가로등에서 비쳐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겨우 2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 가냘픈 몸매에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 얇은 외투에 편안한 바지를 입은 아주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니. 그 아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가 설치한 CCTV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 다 계산하고 있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아주 가벼운 소리. 똑, 똑, 단호하지만 망설임이 느껴지는 3번의 노크. 어린 여자아이의 노크 소리. 남자의 소리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린 여자아이란 말인가? 아이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 아이는 몸을 숙여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구마였습니다. 신문지에 싼 군 고구마. 아이는 고구마를 문턱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똑바로 서서 우리 집 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조용히 살금살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5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신속하고 기이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아이, 저 미스터리한 아이, 나를 돌봐주고 남편인 척 연기했던 그 아이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안 돼, 머릿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겁니다. 저는 계획도 신중함도 모두 잊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뛰쳐나와 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걷었습니다. 쾅!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악! 비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섰습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갸름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커다란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군고구마 몇 개가 마당으로 굴러갔습니다. 아, 아주머니. 아이는 더듬거렸습니다. 얼굴에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의 늙은 저와 공포에 질린 어린 여자아이.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치지 않아. 거기 서라고.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감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어
굴러다니는 고구마를 지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아이는 여전히 서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너라. 저는 말했습니다. 밖은 춥다.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혼내지 않을게. 오히려 고맙다. 제 고맙다는 말에 아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한테 화 안 나셨어요? 화, 저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화를 내야 하지? 제가 아주머니를 속였잖아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너라. 저는 반복해서 말하며 주름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 주렴. 아이는 제 손을, 그리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아이, 3개월 동안 우리 집 문을 두드린 아이, 우리 부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아이. 저는 아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3년 동안 저 혼자만 있었던 바로 그 거실. 불을 켜자 따뜻한 노란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기다릴 때 앉던 바로 그 안락의자였습니다. 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마시렴. 좀 진정될 게다. 수진이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서는 가엾고 주눅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너는 누구고 왜 이런 일을 한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에 든 컵이 달달 떨리더니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낌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컵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이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엾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보렴. 제 다정한 말투에 수진이는 조금 진정된 듯 했습니다. 아이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끊겼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아주머니를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아주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나를 돌봐주고 싶었다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아는 사이였니?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주머니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아주머니를 알아요. 김진우 의사 선생님을 알아요. 김진우 의사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내 남편을 안다고? 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진우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은인, 목숨을 구했다. 남편은 의사였으니 많은 사람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세히 말해보렴. 제가 재촉했습니다. 수진이는 용기를 내듯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그게 3년 전이에요.
김진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신부전증 말기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랑 신장을 구하는 비용이 의사 선생님이 5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5천만 원. 저는 아찔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아주머니.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세요. 저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희는 있는 걸 다 팔았어요. 시골에 있는 집까지 팔아도 돈이 모자랐어요. 저희는 절망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의사 선생님께 무릎 꿇고 빌었고 아버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어요.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정해준 마지막 날이었어요. 간호사 한 분이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아버지 수술비가 모두 결제되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믿지 못하셨죠. 어머니가 누가 냈냐고 묻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익명의 기부자라고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버지는 살아나셨어요. 수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가족은 그 은인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에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꼭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개월 전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그 간호사 선생님을 찾으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었죠.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하셨고 마침내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더냐. 저는 제 마음속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주머니의 남편 김진우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김진우 선생님이 연구비로 받은 목돈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제가 절망에 빠져 우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용히 아버지의 병원비 5천만 원을 전부 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께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대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절 7개 짓는 것보다 낫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여보, 당신 5천만 원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연구과제로 받은 포상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돈을 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급히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하지만 제가 속삭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김진우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구해주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수진이는 테이블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 김진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때로는 무뚝뚝하고 서투르다고 투덜댔던 사람, 그는 그렇게 조용히 위대한 일을 해냈던 겁니다. 5천만 원,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두겠다던 돈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안일 하느라 나 때문에, 아들 때문에 고생만 했어. 이 돈은 당신을 위해 따로 모아둘게. 나중에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게.
남편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는 아내의 편안한 노후 대신 한 사람의 목숨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게 바로 내 남편 김진우였습니다. 평생 의사로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신념이었던 사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던 겁니다.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일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선행을 베푸느라 겪었을 마음고생이 그를 데려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보살처럼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울고 있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이제야 아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너희 가족이 내 남편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지만 다른 일들은 어떻게 안 거니? 3번의 노크 소리는 어떻게 안 거야? 수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은퇴하신 간호사 선생님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네, 윤 선생님이라고. 김진우 선생님의 의대 동창이셨대요. 그래서 아주머니 댁 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은혜도 못 갚았다고 슬퍼하니까 윤 선생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수진이는 한결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김진우 선생님은 돌아가셨으니 그분께는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아내분이 아직 계시다고 순자 아주머니께서 지금 혼자 너무 외롭게 지내신다고요. 아드님은 멀리 있고 너무 가여운 분이라고 하셨어요.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윤 선생님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김진우 선생님이 아주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번의 노크 암호에 대해서도요. 예전에 김진우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농담처럼 늦게 들어가면 암호 없이는 아내가 문도 안 열어준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두 분이 연애 시절에 속초에서 조약돌 모으던 이야기, 아주머니가 불면증에 대추차를 즐겨 드시고 기침할 때 감귤 주스를 드시던 이야기도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윤 선생, 윤이었구나.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의 의대 동창이었던 직군진 친구. 한때 남편을 대놓고 좋아했던 아이. 결혼 후에도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서 수다를 떨곤 했었죠. 그 아이가 이 모든 이야기의 증인이자 전달자였다니. 수진이는 계속했습니다. 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김진우 선생님은 떠났지만 순자 씨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지금 순자 씨는 너무 외로워. 정말로 은혜를 갚고 싶다면 김진우 선생님을 대신해서 순자 씨를 계속 돌봐드려라. 그분이 외롭지 않게 마치 김진우 선생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드려라 라고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가족은 김진우 선생님께 큰 빚을 졌어요. 아버지는 새 생명을 얻으셨고요. 저희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어요. 돈은 없었고 저희가 가진 건 마음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식으로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 뒤 가끔 들러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골목에 와서 아주머니를 봤어요. 나를, 네, 군마루에 혼자 앉아 계신 아주머니를 봤어요. 매일 오후마다요. 텅 빈 골목만 바라보시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마당에 감나무도 시들어 보였고요. 저는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빚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머니께서 거절하실까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생각이 너무 깊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은혜를 갚겠다며 찾아왔다면 저는 분명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윤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치 김진우 선생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드려라. 저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김진우 선생님인 척하기로요. 세상에, 제가 미친 짓을 한 거 알아요. 아주머니를 속인 것도 알아요. 수진이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아주머니께 온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의 노크부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시면 어쩌면 위로를 받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단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주머니가 소리치시는 걸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아주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외로워지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알아차리시도록 조약돌을 사용했어요. 그 조약돌은 어떻게? 죄송해요.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나무 상자요. 아주머니가 햇볕에 말리시는 걸 봤어요. 그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뚜껑이 열렸고 조약돌 몇 개가 굴러 나왔어요. 제가 그중 하나를 주었어요. 우리 집 마당에는 낮에 아주머니가 시장 가셔서 안 계실 때 몰래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고백했습니다. 감나무 주변 잡초도 뽑고 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초록색 보온병도 창고에서 찾았어요.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 아이 정말 대담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랑 감귤도 가져다 놓았고요. 윤 선생님이, 김진우 선생님이 아주머니께 자주 사다 주셨다고 한 것들이요.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머니께서 알아주시길 바랐어요. 김진우 선생님의 사랑을 알아채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시길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아주머니가 텃밭을 가꾸고 감나무에 물을 주시는 걸 봤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왔을 때는 그 CCTV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CCTV에서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도 봤고요. 아주머니 아드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들킬까봐, 저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감이 올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아팠던 날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와봤는데 어제 드린 군고구마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주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하루 종일 골목을 서성였는데 아주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두드렸어요. 똑, 똑, 똑. 그래도 조용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문에 귀를 대보니 아주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가 쓰러지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집 뒤로 달려갔어요. 창고 창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네가 집으로 들어왔다고. 네. 들어가 보니 아주머니가 침실 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몸이 불덩이 같았고요.
너무 무서워서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사고 부엌에 있는 생강으로 급히 차를 끓였어요. 보온병에 담아서 약이랑 감귤이랑 같이 문턱에 두고 다시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민준이가 들으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동화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의 사랑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20살의 어린아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무모하고 대담했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한없이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선행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5천만 원이라는 씨앗.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이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바로 나를 구원한 겁니다. 외로움에서, 공포에서, 시들어가는 노년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3번의 노크, 조약돌, 대추, 종이 장미. 그것은 속임수도 연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어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직접 대추차를 끓여줄 수 없었습니다. 생강차를 끓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손과 발로 삼았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저는 수진이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분이 김진우 선생님이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참 인자해 보이시네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자하고 바보 같은 양반이지. 좋은 일은 아내한테까지 숨겼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 양반이 평생 나한테 빚을 졌지. 이제 너를 보내서 그 빚을 갚게 하는구나. 아주머니, 저한테 화 안 나셨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워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어린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 군고구마 냄새, 밤이슬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남편이 남기고 간 모든 사랑을 끌어안는 것 같았습니다. 화라니, 제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겠니? 오히려 고맙다. 고맙다. 수진아, 네가 내 남편을 다시 데려와 줬구나.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늙은 저와 어린 아이, 우리는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의 포옹도 없었던 이 거실에 오늘 밤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이 온전한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넘치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밥그릇 2개, 수저 2벌을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배가 다 불렀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부모님께 전화드리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부모님 모시고 여기로 오라고 해라. 네,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내 부모님을 뵙고 싶구나. 너처럼 착한 딸을 낳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다음 날 수진이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임수 씨는 아직 몸이 약해 보였지만 안색은 좋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김진우 선생님께 그리고 아주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집으로 들어오시죠. 수진이의 어머니 윤희 씨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순박하고 진실된 사람들. 왜 수진이가 그런 아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제게 자신들의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습니다. 은인과 빚진 사람이라는 거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임수 씨, 윤희 씨, 제 남편이 임수 씨 목숨을 구한 것은 인연이고 수진이가 저를 돌봐준 것은 운명입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아들 민준이는 멀리 있고요. 저는 수진이를 제 양딸로 삼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살면서 제 말벗이 되어주고 이 집에 온기를 더해 주었으면 합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임수 씨와 윤희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저희 딸이 복이 많아 아주머니 딸이 되네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수진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천만 원 이야기도 3번의 노크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딸을 하나 입양했다. 내 여동생이고 이름은 수진이야. 이제 엄마랑 같이 살 거다. 주말에 내려와서 동생 얼굴 보렴.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또 누구한테 속으신 거 아니에요. 저 당장 내려갈게요. 아들은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수진이를 도둑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들은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돌보는지,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집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리고 시들었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은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이 착하네요. 아들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동생이 있어서 덜 외로우시겠어요. 제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수진이는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수진이의 아버지 임수 씨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제게 튼튼한 평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평상, 튼튼하게 만들어서 김진우 선생님께 은혜를 갚아야죠. 수진이의 어머니 윤희 씨는 주말마다 나물과 닭을 가져옵니다. 텅 비었던 집은 이제 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수진이의 명랑한 목소리, 임수 씨의 뚝딱거리는 소리, 윤희 씨의 요리하는 소리. 저는 더 이상 햇마루에 혼자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빠졌습니다. 할머니 노릇하느라, 어머니 노릇하느라 바빠졌습니다. 밤 12시 괴종시계는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건전지를 빼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한밤중에 몰래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 속에, 임수 씨의 건강 속에, 마당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감 속에 남편은 하나의 선행을 심었고 그 선행은 돌아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